안녕하세요. 2022년 5월 5일 제10주차 화학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쉬는 날이라서 줌 수업을 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수업을 합니다. 지난주 과제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때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완벽한 답을 쓴 학생이 적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대표로 한 사람 거 풀이를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이 탄소와 질소와 수소 질량 퍼센트로부터 실험식을 구하는 거예요. CNH의 간단한 비율, 원자 개수의 비율. 그래서 질량을 g으로 보고, 이제 g으로 여기 이렇게 놨죠. 질량을 g으로 보고, 각각의 몰수를 구한 다음에 간단한 자연수비를 계산을 하니까 1대 1대 5가 나와서 우리가 실험식은 CH5N. 이때 각각의 질량, 원자량을 더하니까 30.07 그램 퍼 실험식량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몰 질량을 구하는 공식에다가 또 대입을 하면 몰 질량이 나옵니다. 공식은 책에서 그대로 소개했기 때문에 단위만 잘 맞춰서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몰 질량 쭉 계산을 하면 30.962 위에서 구한 신호심량하고 몰 질량하고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니까 실제 분자식은 얘하고 같다. 그 비율이 1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분자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제 어떤 학생은 이제 위에 실험식을 따로 구하지 않고 요 식에다가 넣어서 분자량, 모질량을 계산을 했어요. 그래 놓고 CHN에 대한 원자량을 잘 조사했더니 요런 분자량이 나오기 위해서는 CH5N이구나 하고 한 번에 이렇게 적은 사람이 있는데 요거는 풀이 과정에 맞지 않는 풀이에요. 분자량 가지고 분자식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한 번에 딱 이렇게 결정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분자량이 크면은 다양한 또 그 분자식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풀이처럼 실험식을 먼저 구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실험식을 먼저 구하고 분자량을 비교해서 실험식량과 분자량을 비교해서 몇 배 하면 되는지 해서 분자식을 자, 그 다음에 펜이 거의 또 다 됐나 보네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우라늄 235짜리를 농축시키는 과정에서 238짜리의 화합물에 비해서 235짜리의 화합물이 속도가 0.4% 빠르다 하는 것을 보이는 문제인데, 이 학생은 그 0.4% 빠르다는 거를 이제 보이는 그 부분을 생략을 했죠. 그렇죠? 실제로 계산을 해봐라 하는 건데, 근데 어디까지 했냐면 속도 공식에 잘 대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대입을 했는데 A 부분을 빼고 나머지만 계산했더니 72.467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제 얘하고
조금 더 무거운 거, 느린 거하고의 요 비율이 0.4% 이쪽이 빠르냐 하는 걸 보여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가 루트가 있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 속의 것만 계산했더니 내가 해보니까 속의 것만 계산했더니 71.467이니까 실제로는 루트를 취해야 속력이 나옵니다. A의 루트를 취하듯이. 그래서 지금 요거의 B는 8% 차이가 나요. 루트 취해서 하면은 4%, 아니 0.4%, 현재는 0.8% 약간의 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그레이엄의 확산 속도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 그 N2 분자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건데 뭐 잘 구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써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펜에 배터리가 얼마 없다고 나오네요. 될 때까지 일단 녹화를 해 보겠습니다. 다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디까지 요즘 뭘 배우고 있나 하는 걸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면 고체, 액체, 기체들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책에서는 다양한 상태의 물질,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또는 플라즈마, 여긴 플라즈마에 대한 설명인데 그 중에서 오늘 배워야 될 것은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요것이 주제가 돼요. 그 전에 이제 배운 것도 여러분이 이제 떠올려야 되는데, VSE, PR 이론은 우리가 했죠. 이제 다양한 상태의 물질 중에 아주 뭐 인체에서도 그렇고 지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 물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물이라는 거는 V자 구조를 하고 있고 비열이 크고 그래서 외부에서 온도 변화가 큰 쪽에 생물체가 놓여도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다. 비열이 크기 때문에 추운 데 있건 더운 데 있건 사람의 몸은 거의 항상 36.5도 근처에 유지되고 있다. 루이스 구조도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상평형 그림이에요. 페이스 다이어그램. 밑에는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책을 참고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평형 증기압을 우리가 배웠거든요. 이 압력계를 설치하고 진공인 상태의 액체만 넣었다가 액체가 증발하면서 기체의 압력이 점점 높아지고 증발과 응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 압력이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증발과 응축이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면 더 이상의 압력의 변화가 없다. 그때 이 높이의 차를 읽어서 기체의 압력을 재면 그 압력을 증기압이다. 평형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평형 증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평형 증기압은 온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달라요. 그래서 요 화면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물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데, 요게 이제 물이죠, 물. 분자들 사이에 분자 간의 인력이 작으면 붙드는 힘이 작아서 기체로 잘 돼요. 그럴수록에 똑같은 온도라고 하더라도 평형 증기압이 더 높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얘랑 만나겠죠. 에틸리선은 더 높아요. 에틸렌 글라이콜은 훨씬 낮고 뭐 그런 정도로 평형 증기압에 대한 정보가 분자 간의 인력
분자 간의 인력에 대한 정도를 약간이라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곡선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평형 증기압 곡선을 좀 더 온도와 압력을 확장해서 그린 그림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요거는 그 다음에 설명할 거고요. 두 페이지만 더 내려가서, 아까 그 곡선 중에 여기 보면 평형 증기압 곡선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대체로 이렇게 생겼죠. 그 물도 그렇고 에탄올도 그렇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 온도와 압력을 계속해서 더 높게 더 낮게, 압력도 더 높은 온도와 더 낮은 온도로 확장을 하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물론 이제 개형이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평형 증기압 곡선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압력, 온도죠. 이 온도와, 큰일 났네 이거, 펜이 다 떨어져서, 이 압력에 놓이게 되면 액체와 기체가 평형에 도달한다 하는 뜻이죠. 만약에 이 온도는 유지하고 압력을 더 높게 하면, 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액체와 고체가 평형이 되어 있는데 압력이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체가 더 이렇게 압력을 받으니까 액체로 더 빨리 변해요. 그래서 압력을 평형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낮아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허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압력을 유지하면 평형보다 높은 압력이기 때문에 기체에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기체가 계속해서 액체로 된다. 그 말은 전부 다 액체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형 증기압 곡선에 있을 때는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압력을 가하면 전부 다 액체로 변하게 된다. 반대로 낮은 압력을 가하면 기체로 변하게 된다. 그래서 이 평형 증기압 곡선은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는 온도와 압력을 나타내는 그 관계인데, 그 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전부 액체로 바뀌어서 존재하게 되고, 그거보다 아래쪽에 놓이게 되면 전부 다 기체로 변하게 된다. 이 온도를 이제 낮춰 나가다 보면 이 평형 증기압 곡선이 이 곡선의 패턴이 끊어지게 되고, 이게 거의 이제 물이라 그러면 0도쯤 되는데 더 낮추면은 얼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언다는 건 고체가 된다는 거죠. 얼게 되면 고체와 기체 사이에, 또는 고체와 액체 사이에 또 평형 곡선이 만들어져서 갈라져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와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대부분의 물질들은 이거와 비슷하게 그 실온 근처나 하여튼 적절한 온도와 압력의 범위에서는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개의 그 상태들이 존재하는 온도와 압력 평면에, 좌표 평면에 곡선들이 이렇게 경계를 이루면서 놓이게 된다. 그래서 이쪽은 고체, 가운데 부분은 액체, 오른쪽 아랫부분 넓은 부분은 기체로 존재한다. 세 개가 만나는 점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삼중점이라고 하고, 경계를 넘나들면서 고체, 액체, 기체가 변할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이 용어를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질이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제 특별히 이제 물과 이산화탄소 두 가지에 대해서 이 상평형 그 그림이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니까 한번 가보죠. 자, H2O의 상평형 그림이에요. 개형은 똑같죠. 약간 이제 과장된 점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캡처를 하고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펜이 원래 배터리가 나갈 시간이 아닌데 이상하게 경고가 뜨네요. 자, 이거는 물의 상평형 그림이고 앞에서 말한 대로 고체, 얼음, 액체, 물, 기체, 증기, 수증기 이렇게 이제 놓이는 영역이 있고 세 개가 만나는 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상태가 세 개의 곡선이 만나는 점, 세 개의 상태가 평형을 이루는 점. 이걸 우리는 삼중점이다. 얘기를 해요. 삼중점. 고체와 액체가 만나는 이 곡선은 물의 경우에는 거의 직선이면서 뭐 좌표 평면이라면 왼쪽으로 음의 기울기를 가파르게 가지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나 대부분의 물질은 이런 식으로 양의 방향으로 뻗어 있고 이산화탄소도 간단히 보여줄 건데 이 고체와 액체의 이 평형 곡선은 실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 쭉 뻗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액체와 기체, 물과 수증기의 평형 곡선은 온도와 압력을 높이다 보면 어느 온도와 압력까지는 이게 이제 구분이 가는데 평형 곡선이 측정이 관찰이 가능한데 지금 보니까 얼마인가요? 374도와 22,089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22기압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될 때까지는 이 상의 그 모양, 액체와 기체의 그 모양이 구분이 가는데 그거보다 넘어서는 온도와 압력에서는 액체와 기체 사이에 구분이 없어진다. 그 상태, 그 점을 임계점이다. 온도는 임계온도, 압력은 임계압력이라 그래요. 물질마다 이 온도와 압력이 다르겠죠. 이때가 되면 너무 이제 압력이 높으니까 기체라도 압력을 높이면 액체 비슷하게 뭐 보일 수도 있을 텐데 하여튼 굉장히 압력이 높은 기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이상의 온도와 압력에서는 액체 기체의 구분이 모호하다. 임계점을 넘어서는 온도와 압력에 있는 상태에서는 임계를 넘어섰으니까 초임계라 그러죠. 액체나 기체나 다 유체라고 하는데 그 상태를 넘어서는 그 물질을 초임계 유체라 그러고 보통의 이 평상시 이 온도와 압력에서 나타나는 물리적인 성질보다는 훨씬 다양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의 그 조건에서의 여러 가지 연구가 또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고체 액체 곡선은 한없이 뻗어가고 실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액체 기체 곡선은 적당한 점까지는 이 구분이 가지만 액체 기체가 임계점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구분이 가지 않는다. 그 넘어서는 온도와 압력에 있는 그 상태를 초임계 유체라고 한다. 물은 액체에서 고체로 될 때 밀도가 작아서 가벼워지죠. 얼음이 뜨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왼쪽으로 쭉 뻗어가는 경우가 나타나고
대부분은 고체가 더 밀도가 액체보다 큽니다. 그런 경우는 양의 기울기를 가져요. 그런데 이 액체와 기체 사이에 앞에 화면에서도 봤지만 평형곡선이 일기압일 때의 평형곡선이 만나는 점, 요 온도를 읽으면은 그게 끓는 온도예요. 보일링 포인트라고 해서 물이야 뭐 100도에서도 끓고 조건이 다르면 더 높은 온도에서도 끓고 더 낮은 온도에서도 끓겠죠. 특별히 일기압일 때 끓는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다. 우리 100도라 그러죠.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는 그 온도와 압력, 물론 압력은 일기압일 때, 그때의 온도를 우리는 녹는 온도 또는 어는 온도, 그래서 0도가 되고, 여기 약간 과장이 됐지만, 삼중점은 0.01 기압이고, 0.01 도시고, 기압으로는 0.6 킬로파스칼이다. 단위가 조금 헷갈리죠. 킬로파스칼로 되어 있습니다. 일기압이 101 킬로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음이 만약에 여기가 0도니까 한 영하 20도 되는 얼음을 일기압에서는 요 영역이 되겠죠. 요 영역에 있는 얼음은 기압은 일기압이고 영하 20도쯤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얼음을 이제 가열을 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압력은 일기압으로 유지하고 가열을 하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요 평형 곡선에서 이제 액체와 고체가 평형이니까 녹는 거예요. 0도가 되면은 녹기 시작해요. 이때 열을 가해도 녹는 동안에 그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에너지가 사용되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통과를 못해요. 다 녹아야지만 이쪽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일이 벗어났다는 얘기는 액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일정하게 열을 가하면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0도가 되면 온도가 안 올라가요. 녹는 과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 녹으면 이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0도부터 10도, 20도에서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을 해요. 끓을 때 또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다가 다 끓어야지만, 수증기가 돼야지만 이 경계선을 탈출을 해서 수증기 영역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이제 요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게 가열 곡선이에요. 만약에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좀 낮아지잖아요. 뭐 히말라야 산 꼭대기 가면 훨씬 낮아지는데 땅이 낮은 온도에서 가열을 했다. 영하 20도짜리를 낮은 기압에서 가열을 했다. 영하 20도짜리를 낮은 기압에서 가열을 하면 녹는 온도가 높아지겠죠. 조금이라도 높은 온도에서 녹아요. 그러다가 여기니까 여기 쭉 가다 보면 이때 이제 끓는 거예요. 몇 도에서 끓느냐? 한 85도, 90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고지대에 올라가면 밥을 할 때 설 익는다 하는 그 이유가 온도가 올라가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열 곡선 한번 볼까요? 바로 위에 페이지에 있을 것 같은데 상평형 그림하고 연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 곡선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요 가로축은 열이 가해지는 양이에요. 일정한 시간당 일정한 열을 가하면 시간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비례하니까. 그래서 영하 10도짜리를 일정하게 열을 가하면 온도가 쭉 올라가다가
물의 경우에 0도가 되면 1기압에서 0도가 되면 다 녹을 때까지는 온도가 안 올라간다. 그래서 전부 녹으면 다시 또 온도가 올라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은 끓는 과정이 생기니까 온도가 안 올라가다가 다 증발을 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온도가 또 뭐 110도, 120도, 200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요 폭이 길면 열을 많이 가했다는 얘기고, 그쵸? 짧으면 열을 덜 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녹는 과정보다는 끓는 과정이 훨씬 더 많은 열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양의 물이라고 하더라도 녹을 때는 80의 열이 필요하다. 끓을 때는 540의 열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녹을 때의 열 변화와 끓을 때 열 변화의 그 열량은 다릅니다. 다른 물질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평형 그림을 주고 적당한 압력을 설정을 하면 수평선으로 쭉 따라갈 때 몇 도에서 녹는구나, 몇 도에서 끓는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 했죠. 만약에 이 압력에서 써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네. 요 압력을 이제 얼마를 주고, 아니면 지점을 딱 이렇게 찍어주고, 가열할 때 몇 도에서 녹고 몇 도에서 끓느냐, 얼음이 이제 변하는 거죠. 이렇게 수평선을 그어서 요 라인을 따라 읽어서 요 온도에서 녹고, 이 라인을 따라가서 한 200 몇 도에서 끓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온도와 압력을 주면 이제 그 H2O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도 101기압이다. 그러면은 50도 101기압이면 101기압이 아니라 101kPa이면 50도 101kPa이면 여기가 0이고 100이니까 이제 50이면 어디쯤 있겠죠? 어디 있고 101kPa이면 이 점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액체로 존재하는구나. 뭐 또 뭐 몇 도에서 몇 기압 하면 좌표의 순서상이 정해지니까 여기에 딱 떨어지면 액체, 여기에 떨어지면 기체, 여기에 떨어지면 고체. 이런데 우연히 떨어질 것 같으면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답을 하면 돼요. 오늘 과제는 그거하고 연관이 좀 있는 것도 있어요. 얘는 닫고, 이 책에 보면 이제 이게 물에 대한 상평형 그림이죠. 조금 지나가면 이산화탄소에 대한 상평형 그림이 여기 또 있습니다. 상당히 물하고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요쪽만 확대해서 보면 물하고 똑같은데 전체를 보면 좀 모양이 많이 다르게 확대를 많이 했어요. 지금 압력도 보면 여기가 1기압이죠. 101kPa이 1기압이고 10기압, 100기압, 1000기압, 만기압 이렇게 막 굉장히 큰 압력으로 막 확대를 한 겁니다. 온도는 뭐 그렇게 많이 높이지는 않았어요. 워낙 이산화탄소가 낮은 온도에서 이미 다 낮은 온도에서도 기체로 많이 존재하니까 오히려 더 낮은 온도, 영하 100도까지 이제 확장을 했는데 산중점이 여기 있고 고체, 액체, 기체가 있고 이제 SCF라는 게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인가 하여튼 초임계 유체란 뜻이에요. 초임계 유체. 고체, 액체, 기체의 구분, 액체, 기체의 구분이 잘 가지 않는 좀 특별한 물리적인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그 상태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화학할 때 이 초임계 유체 CO2의 초임계 유체를 활용하는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면 몇 도, 몇 기압에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한번 찾아봐라. 좀 쉬운 걸로 한번 보면 영하 60도 1000kPa. 그러면 영하 60도면은 150, 75,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쭉 올라가서 1000kPa 그러면 여기에 놓여요. 여기에. 그렇죠? 여기쯤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체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냐? B번이죠. B번. 자, B번 같으면은 뭐 고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순서상을 잘 읽어서 그대로 찍기만 하면 그 영역에 해당하는 그 물리적인 상태가 결정이 된다. 뭐이 정도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SCF라고 하는 거 초임계 유체 보니까 몇 가지 물질들에 대한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액체만 이제 공부할 때는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초임계 CO2를 사용해서 커피에 카페인을 제거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뭐 그냥 대충 이제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보니까 커피가 세계 무역하는 물품 중에 제일 많은 게 석유고 양으로 그 다음에가 이제 커피래요. 이 두 번째로 많이 이제 교역이 된다 하는 건데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양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 커피를 마시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카페인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신경계에 약간의 자극을 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마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디카페인 된 커피를 또 이제 잘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죠. 뭐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예전에는 디클로로메테인이나 에틸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유기용매로 카페인을 제거를 했는데 그러면은 커피에 대한 향도 카페인 말고 수백 가지의 그 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맛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런 유기화합물은 우리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물론 휘발성이 있어서 거의 다 날아가긴 하지만 이 독성 같은 것 때문에 건강에 안 좋을까봐 또 염려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그림 10.36에 있는 것처럼 아까 말한 대로 초임계 유체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카페인을 추출한다. 이 추출이라고 하는 거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 중에 약간 고급스러운 테크닉인데 특별한 성분만 이 용매에 뽑아내는 과정을 추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 카페인의 그 모델인데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 커피 가루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산화탄소는 기체이지만 액체의 성질도 있죠. 초임계에서는 특히 이제 그 섞이지 않는 두 액체층을 가지고 특별한 성분을 뽑아내는 게 추출인데 그거와 유사하게 기체이지만 액체 성분도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또 기체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니까 커피콩의 침투도 잘 되고 카페인도 잘 녹여내고 그래서 그 커피에 있는 카페인을 쭉 뽑아내서
이제 그 카페인 다시 또 물에다가 녹여서 이렇게 뽑아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카페인을 아예 버리는 게 아니고 CO2는 또 금방 날아가니까 카페인은 또 나중에 뭐 의료용이나 뭐 약을 만들거나 그런 데 또 쓸 수 있다 하는 설명이 여기 읽어보면 쭉 있습니다. 하여튼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커피의 그 디카페인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한 가지 활용이다. 액체는 이제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용액이에요. 용액. 순수한 고체, 액체, 기체는 이 정도 하고 용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할 텐데 용액이 되면 이제 순수한 액체에 비해서 고체가 녹았을 때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는 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1장에 이제 이어집니다. 용해되는 과정 이런 건 그냥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총괄성이라고 해서 끓는 용액이 될 때 끓는 점이 올라가고 어는 점이 내려가고 뭐 삼투압이 생기고 뭐 요런 거 그다음에 증기압도 내려가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앞부분은 그냥 통과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딱 집어넣지 않아서 용액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면 당연히 그 농도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총괄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21장 4절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농도를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농도가 있는데 처음에 몰 분율이라는 것, 몰 농도는 이전에도 여러분이 혹시 접했을지 모르겠네요.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부피는 리터 단위로 한다 하는 게 몰 농도예요. 몰 농도는 총괄성의 끝부분에서 배울 거고요. 오늘 주로 이제 공부할 거는 몰 분율, 그래서 전체 몰수분의 어떤 성분의 몰수, 요게 이제 몰 분율이에요. 그것 말고 이제 몰 농도가 있고, 몰 농도가 어디 있었죠? 여기 몰 농도가 있고, 몰 분율이 있고, 몰 농도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몰랄 농도라고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헷갈릴까봐 이 부분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 어디에 있나요? 여기 라지 M으로 표시하는 몰 농도예요. 우리말로 하면 몰 농도. 두 번째 이게 라지 M으로 표시하는 거는 몰 농도고요. 그 다음에 기울어진 X로 표시하는 거는 몰 분율. A라는 성분의 몰 분율은 혼합물이니까 전체 성분들의 몰수를 다 더한 것분의 A의 몰수다. 세 번째, 요 많이 쓰이는 건데, 이 단원에서. 요거는 몰랄 농도다. 몰랄 농도. 몰 농도와 몰랄 농도. 여기 뒤에가 L이냐, R이냐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많이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몰랄 농도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농도가 나오는데 오늘은 몰랄 농도만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시간이 안 돼서 예제도 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몰랄 농도입니다. 몰 농도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전체 몰수분의 어떤 성분의 몰수다 그랬어요.
자, 계산할 상황이 아니니까 예제를 한번 보죠. 여기 보니까 어떤 그 혼합물을 주고 몰 분율과 몰랄 농도를 구해라 그랬는데 몰랄 농도까지는 빼고 우리는 몰 분율까지만 한번 어떻게 했나 계산을 해보죠. 보니까 2220g의 에틸렌 글라이콜, 그 다음에 2000g의 물, 요건 이제 부동액의 그 조성이 이렇게 돼요. 부동액이 에틸렌 글라이콜하고 물을 반반씩 섞는 거거든요. 거의 뭐 1대1이죠. 그래서 에틸렌 글라이콜 분자식, 물 분자식, 예, 여기 이제 에틸렌 글라이콜 주어졌으니까 모질량 각각 더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220g의 에틸렌 글라이콜에 모질량이 있어서 몰수를 계산하면 35.8몰이 돼요. 물도 2000g을 모질량으로 이제 나누면 111몰이 된다. 그러니까 에틸렌 글라이콜의 몰 분율을 물어봤으니까 전체 몰수, 이거와 이거를 더한 거, 전체 몰수. 에틸렌 글라이콜의 몰수가 분자로 들어가겠죠. 분자로 들어가면 전체분의 35.8, 그래서 0.244 이렇게 위 아래 다 몰수기 때문에 단위가 생략이 돼요. 분율이란 거는 단위가 없는 건데, 그래서 두 가지 물질을 적당한 질량씩 주고 섞으면은 각각의 몰 질량을 알 때 몰 분율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자, 뭐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고 이제 과제를 줄게요. 지난 시간에 그 과제에서 조금 뭐라고 할까, 좀 틀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하나 더 주고 오늘 거에 대한 그 과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과제는 판서를 거의 안 했네요. 과제 1은 연습 문제 9-50이에요. 단순하게 몰 질량, 이상기체 방정식의 몰 질량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54, 그 다음에 10-54에서는 과제 책을 한번 볼게요. 자, 10-54 문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ABD만 하는 걸로 할게요. ABD. 온도와 압력이 주어졌을 때, 물에 대한 거예요. 그림 10-31을 보고, 온도와 압력이 주어졌을 때, 그 H2O가, 얼음이냐, 뭐,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요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0-54의 ABD. 뭐, 괜히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는 상평한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게요. CO2의 상평형 그림이 앞에 있으니까
자, 여기 그래프 요 그림을 보고 푸는 거예요. 요 천하고 만의 딱 중간 위치를 찍어요. 정확하게 중간 위치, 요 길이가 똑같아지게 중간 위치를 적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영하 100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열을 하면, 압력은 요 상태를 유지하고 가열을 하면, 드라이 아이스가 고체 이산화탄소가 녹기도 하고, 계속 가열을 하면 끓기도 한다. 녹는 온도와 끓는 온도는 얼마냐? 연장을 해서 그 만나는 점의 온도를 읽는 거가 되겠죠. 수평으로 연장을 해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건 그림을 여러분이 캡처해서 요거 증거를 그림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압력이 몇 킬로파스칼인가도 한번 적어 보세요. 과제 3번은 그림 10의 34에서 요 중간에 위치하는 압력을 생각을 해서 이게 몇 킬로파스칼인가 알아보고 그때 가열을 했을 때 몇 도에서 녹고 몇 도에서 어는가 요거를 그냥 잘을 대고 이렇게 읽어서 그 온도를 기록하면 돼요. 처음에가 녹는 온도고 나중에가 끓는 온도가 되겠죠. 이건 말로 했으니까 과제를 적기는 좀 어려운데 요거는 해서 요거를 참고 주어진 압력 이 몇 기압인지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녹는 온도와 끓는 온도는 몇 도인가? 이건 그냥 계산도 아니죠. 그냥 그림에다가 적당하게 표시하고 답만 적으면 돼요. 이거는 요 두 개는 뭐 계산하는 요것도 그림에다 표시하는 거고 계산 문제는 9-52 하나밖에 없네요. 자, 동영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